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이야기꾼입니다. 상간녀의 임신을 대놓고 자랑하는 시댁. 시어머니는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애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가졌으니 넌 당장 꺼져. 저는 그 길로 망설임 없이 이혼 도장을 찍었고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아픔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후 상간녀가 낳은 아이의 정체에 그들은 모두 경악하고 마는데 오늘 들려드릴 이 이야기 결말이 정말 속 시원하실 겁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세상 모든 일에는 배울 점이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겪어봐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이야기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오준희. 전 남편 서민준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서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아무리 고된 퇴근길이라도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려 시어머니 박영미 여사를 모셨죠. 시어머니는 허리가 안 좋다는 핑계로 집안의 모든 바닥 청소와 설거지를 제게 떠넘기셨고 저는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심지어 시누이 서민경이 시시때때로 집에 찾아와 제 화장품이나 새 옷을 슬쩍 가져가도 저는 그저 참고 넘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고 살면 언젠가 이 가정이 화목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주 큰 착각이었죠. 그날은 시아버지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시내의 괜찮은 한정식집에 방을 하나 예약했죠.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해산물을 잔뜩 사와 오후 내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이 귀에 걸릴 듯 웃고 계셨죠. 남편의 칠순을 축하하는 모습이라기보단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 같았습니다. 남편 서민주는 제 눈을 피하며 안절부절 못했고 시누이 서민경은 곧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길 거라는 듯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음식들을 상위에 올렸습니다. 아버님, 칠순 축하드려요. 전부 아버님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했어요. 시아버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이고, 준이야. 고생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힘든 일 안 해도 돼. 저는 순간 시어머니가 드디어 제 고생을 알아주시나 싶어. 어머니, 괜찮아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그릇을 탁탁 치며 목청을 가다듬더니 방안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님 칠순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으니 내가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발표해야겠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쏠렸고 남편 서민준의 고개는 더욱더 깊이 숙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우리 민준이에게 드디어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다. 아라가 임신했어.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초음파를 보니 아주 늠름한 아들이야. 우리 서씨 집안에 드디어 손주가 생긴다고. 아라, 최아라.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서민준의 회사에 새로 들어온 인턴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사진을 본 적이 있었죠. 아주 젊고 화려한 아가씨였습니다. 그때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했었는데 직장 동료가 아이까지 가졌다고요? 저는 그대로 굳어 서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민준 씨, 어머니 말씀. 사실이야? 서민준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준이야,
미안해. 하지만 아라가 아들을 임신했어. 아들이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서 뭐. 시어머니가 제 말을 냉큼 받아쳤습니다. 그럼 뭐겠니? 오준이,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5년이야. 5년 동안 알 하나 낳지 못했잖니. 우리 서씨 집안의 대가 너 때문에 끊길 수는 없어. 민준이는 우리 집안의 귀한 외아들이야. 이제 아라가 아들을 가졌으니 그 애는 우리 집안의 큰 공신이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아이를 못 낳아요? 작년에 제가 임신했을 때 이제 막 승진했으니 일에 집중하라고. 아이는 나중에 가지라고 하시면서 억지로 병원 끌고 가신 분이 누구신데요? 그때 제 뱃속에 있던 아이는 서씨 집안 핏줄 아니었나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히며 소리쳤습니다. 다 지난 일을 뭐하러 또 꺼내? 그때 내 뱃속에 있던 게 아들인지 딸인지 누가 알아? 그리고 그건 네 몸이 약해서 유산된 거잖아. 누굴 탓해? 지금 중요한 건 아라가 아들을 가졌다는 사실이야.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말고 어서 비켜줘야지. 저는 눈앞에 있는 이 익숙한 얼굴들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술만 들이켜고 계셨고 시누이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듯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서민주는 5년간 한 이불을 덮고 잔 그 남자는 목을 움츠린 거북이처럼 숨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는 제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다. 당장 서명해. 좋은 말로 할 때 빈손으로 나가. 그럼 우리 서씨 집안도 마지막 체면은 지켜주지. 이 집이나 통장에 있는 돈은 한 푼도 탐내지 마. 전부 우리 민준이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이제 그만 꺼져. 아라가 태교에 집중해야 하거든. 그 애는 이제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고. 저는 눈앞에 이혼 합의서를 노려보다가 서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것도 당신 뜻이야? 서민준은 제 눈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이야,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해줘. 우리 집이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냥 우리를 위해 한 번만 희생해줘. 희생해달라고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5년의 헌신, 5년의 청춘이 고작 희생해달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분노와 굴욕감이 지나가자 저는 오히려 기적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추악한 얼굴과 서민준의 비겁한 모습을 보니 이 집은 끝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그들에게 더 큰 경멸만 살 뿐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녹음 버튼을 눌렀죠. 고개를 든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로 서명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 집에서 나가서 최아라와 그 아들에게 자리를 내주라는 말씀이시죠? 시어머니는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보네. 얼른 서명하고 꺼져.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 생활 동안 모은 5천만 원이랑 지금 사는 이 아파트, 저는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참을성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 그 돈이랑 집 전부 우리 민준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너랑 무슨 상관인데? 빨리 서명이나 해. 저는 다시 서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 이게 정말 당신의 마지막 결정이에요? 후회 안 해요? 서민준은 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준이야, 묻지 말고 그냥 서명해. 알았어요. 저는 합의서를 집어들어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 꼼꼼히 읽어봐야겠네요. 내일 답을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숨막히는 그 방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등 뒤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가 뭐라고 튕기기는. 내일 당장 서명하게 만들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여전히 녹음되고 있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민준, 박영미. 당신들이 먼저 내게 등을 돌렸으니 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혼 해드리죠. 하지만 쓰레기처럼 버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고 당신들이 내게 준 치욕은 100배로 갚아줄 테니 두고 보세요. 그날 밤 저는 그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웃음과 배신으로 가득 찬 그곳에 단 1초도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의 깨끗한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문을 닫자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뒤늦게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분노와 굴욕감 때문이었죠. 오래 울지는 않았습니다. 몇 분 후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이 퉁퉁 붓고 창백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오준이, 무너지지 마.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우는 건 사치야. 저는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그 방 안에서 녹음했던 파일을 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서민준의 비겁한 동조, 신우이의 비웃음, 그리고 제 부드럽지만 유도신문에 가까웠던 질문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제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담은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혼 소송. 특히 저 망할 놈들에게서 단순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몫을 제대로 챙기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민준의 외도 증거, 그들의 재산 은닉 증거, 반드시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강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울고불고 매달리며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절대 그들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경계를 풀고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제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억지스럽지만 체념한 듯한 미소를 짓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서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어조였죠. 민준 씨, 이혼 합의서 읽어봤어요.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녁에 집에서 얘기하죠. 얘기 끝나면 바로 서명할게요.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란 기색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이야, 괜찮아.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저러시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속으로는 비웃었지만 저는 지치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고 말고 할게. 뭐 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해결하고 싶을 뿐이야. 저녁에 만나서 얘기해. 그날 저녁 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기이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곁눈질로 힐끗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군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민주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곧장 서민준 앞으로 걸어가 이혼 합의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민준 씨, 이혼에 동의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즉시 환하게 웃으며 과자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빨리 서명해. 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민준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는 못 나가요. 이 아파트는 결혼 후에 산 거지만 집 살 때 저희 집에서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보탰어요. 이체 기록도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은 5천만 원은 둘이 같이 모은 돈이니 절반은 제 몫이에요. 게다가 당신의 외도로 이 결혼이 파탄났으니 당신은 유책 배우자로서 제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해요. 제 목소리는 마치 남의 일을 얘기하듯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소리쳤죠. 오준이, 너 양심도 없니? 돈을 달라고?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염치로. 네가 보탰다는 2천만 원은 진작에 생활비로 다 썼어. 저축은 우리 민준이가 번 돈이지 너랑 무슨 상관이야. 위자료? 우리 서씨 집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 아우, 저는 그녀가 욕을 하도록 내버려둔 채 몰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위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준을 보며 물었죠. 민준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5년간 내가 이 집을 위해 희생하고 당신 어머니 모시고 당신 동생까지 챙긴 건 전부 무가치한 일이었어요. 서민주는 제 시선에 고개를 숙이며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준이야, 네가 고생한 건 알아. 하지만 아라가 임신했잖아. 돈 들어갈 곳이 많아. 앞으로 태어날 아이 생각도 해야 하고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가로챘습니다. 일리 있는 정도가 아니지. 오준이, 똑똑히 들어. 돈은 한 푼도 없어. 목숨은 하나 내놓을 수 있지만 당장 서명하고 꺼져. 우리가 강제로 끌어내기 전에 말이야. 민준아, 펜 갖다 줘. 저는 그 모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들에게 상식적인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겁먹은 척. 목소리의 울음과 나약함을 섞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서명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그래도 5년이나 부부였잖아요. 저는 코를 훌쩍이며 가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 이혼하더라도 좋게 헤어지면 안 될까요? 5년이나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생활비는 조금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면 저는 당장 살 곳도 없는데 집 구할 돈이라도 있어야죠. 그냥 빌려준다고 생각하고 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꼬리를 내리자 시어머니는 제가 드디어 현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가시 돋친 말투였죠. 진작 그렇게 얌전히 굴었으면 좋잖아.
울긴 왜 울어? 좋아, 민준아. 제가 불쌍하니 저축한 돈에서 200만 원만 줘서 보내. 거지한테 적선한다 생각하지 뭐. 빨리 서명하게 해. 서민주는 2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200은 너무 적잖아요. 그래도 준이가 새 출발하려면 500만 원은 줘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즉시 눈을 부라렸습니다. 500만 원, 너 미쳤니? 그 돈은 내 손주 분유값이야. 쟤한테 500만 원을 왜 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어? 딱 300만 원, 그 이상은 한 푼도 안 돼.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요즘 집 구하려면 보증금만 해도 얼마인데요. 민준 씨, 당신 얼마 전에 프로젝트 보너스로 2천만 원 받았다면서요. 그 돈에서 조금만 나눠주면 안 돼요? 제발요. 저는 일부러 그 보너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돈은 혼인 기간 중에 번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에 서민준이 그 돈을 어머니 명의로 옮길 거라고 슬쩍 얘기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그 2천만 원은 진작에 내 통장으로 옮겼어. 그건 내 손주를 위해 쓸 돈이야. 너랑은 한 푼도 상관없어. 민준아, 빨리 서명이나 하라고 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서민준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준이야, 그 돈은 어머니가 이미 가져가셨어. 넌 신경 쓰지 마. 대신 내가 개인적으로 50만 원 더 줄게. 총 350만 원으로 하자. 얼른 서명하고 좋게 끝내자. 저는 고개를 숙여 눈 속에 차가운 빛을 감췄습니다. 됐어. 녹음 파일에는 그들이 혼인 재산 2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 서민준이 외도하여 상간녀를 임신시킨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강요한 사실이 모두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저는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서명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저는 펜을 들어 마치 온 힘을 다한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합의서를 낚아채 서명을 확인하고는 마치 큰 쓰레기를 버린 것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 진작 이랬어야지. 자, 오준이. 이제부터 넌 우리 서씨 집안 사람이 아니야. 내 짐 챙겨서 당장 꺼져. 저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들어가 몇 안 되는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옷, 제 책, 제 화장품. 모든 물건이 지난 5년간의 제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서민주는 방문 앞에 서서 제가 짐 싸는 것을 보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돈, 지금 바로 보내줘요. 350만 원, 한 푼도 빠짐없이. 서민주는 제 차가운 말투에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 돈을 이체했습니다. 곧 제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그고 일어나 서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밖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억해둬. 앞으로 다시는 우리 민준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집은 널 환영하지 않아.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죠. 걱정 마세요. 이 집 다시는 돌아올 일 없을 테니까. 그 건물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밤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중지하고 저장해 두었던 변호사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 변호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씨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제가 증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 포함해서요. 장 변호사님과의 통화는 거의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어젯밤과 오늘 녹음한 내용의 개요를 설명했고 시어머니에게로 빼돌려진 2천만 원의 프로젝트 보너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외도와 재산 은닉을 인정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정보, 그리고 서민준과 상간녀, 최아라가 함께 있는 증거 등 더 많은 증거를 조속히 수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다음 단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서민준이 보낸 350만 원으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괜찮은 옷 몇 벌과 생필품을 샀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출근하며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가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은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감정 기복이 심했던 탓인지 아니면 제대로 쉬지 못해서인지 몸이 몹시 피곤하고 자꾸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메스꺼움은 점점 잦아졌고 생리도 열흘이나 늦어졌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죠.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내고 집과 회사에서 모두 먼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줄을 서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결과가 맞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검사지를 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준희 씨, 축하합니다. 임신하셨네요. 호르몬 수치를 보니 약 5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우, 의사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멍해져서 의자에 멍하니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신이라니,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이 시점에 제 전남편과 상간녀의 아이가 벌써 3개월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말입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힌 농담이었습니다. 의사는 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없자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원치 않으시는 건가요? 원치 않으셔도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태아가 클수록 수술이 몸에 더 큰 부담을 주니까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는 괜찮나요? 의사는 검사지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치는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몹시 피곤하셨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조금 낮네요. 그리고 환자분 본인의 컨디션도 좋지 않고요. 이 아이를 낳고 싶으시다면 당장 안정을 취하고 황체 호르몬을 보충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안정되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원치 않으신다면 역시 빨리 결정해서 수술 날짜를 잡으셔야 합니다.
남편분과 상의해 보세요. 남편과 상의하라고요? 제가 누구랑 상의를 한단 말입니까? 상간녀 때문에 저를 집에서 내쫓은 그 남자에게 나도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저를 귀찮은 짐, 아이를 빌미로 자신에게 매달리는 성가신 존재로 여기겠죠. 그의 어머니, 그 박영미 여사는 아이로 아들을 붙잡으려는 속셈이라며 저를 비웃을 겁니다. 어쩌면 아이가 서씨 집안 핏줄이 아니라고 모함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임신 확인서가 꽉 쥐어져 있었죠. 병원의 소독약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를 낳아야 할까요? 이제 막 이혼한 혼자의 몸으로 안정적이지도 않은 직장을 다니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레기떠 탐부로 다니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없는 아이로 불완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야 할까요? 게다가 아이를 낳는다면 저는 서씨 집안과 영원히 연을 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저를 괴롭히고 아이를 빼앗으려 들거나 저와 아이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지운다고요? 이 아이 역시 작은 생명입니다. 제 몸의 일부죠. 비록 너무나 부적절한 시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찾아왔지만 제 손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끝낸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작년에 유산했던 아이는 그들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심장의 통증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심장의 통증은 그런데 지금 제가 또다시 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병원의 차가운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이건 하늘이 내게 준 위로이자 너의 유일한 혈육이야. 다른 목소리는 말했습니다. 오준이, 정신 차려. 내 자신도 건사하기 힘든데 아이까지 책임질 수 있겠어? 서씨 집안 같은 사람들이 내가 임신한 걸 알면 가만히 둘 것 같아? 내 아이가 그런 복잡한 증오 속에서 살게 하고 싶어? 저는 아직 평평한 아랫배를 만졌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존재는 기쁨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과 어려운 선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아라가 아들을 가졌다며 의기양양해하던 서민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던 시어머니의 악랄한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털을 서를 그르정성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비웃던 신우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증오가 제 마음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났습니다. 만약 제가 이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서씨 집안은 이 아이 때문에 조금은 죄책감을 느낄까요?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이를 이용해 자신들을 협박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쩌면 아이를 빼앗으려 들지도 모릅니다. 특히 최아라가 딸을 낳고 제가 아들을 낳는다면 말이죠. 남아선호 사상이 뼛속까지 밝힌 박영미 여사가 태도를 바꿀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서씨 집안과의 싸움의 도구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기형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도 없었죠. 아이는 사랑이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 세대의 원한을 짊어져서는 안 됐습니다. 게다가 의사 선생님도
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아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습니다. 이런 몸으로 전 남편 가족과 재산 다툼을 벌이면서 불안에 떨며 아이를 지켜야 할까요? 제가 그렇게 강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이 사람들로 붐비다가 점점 조용해지고 창밖의 하늘도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 다리가 저렸지만 차가운 절망 속에서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낳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에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장 환경을 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 행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제 미래 역시 안개 속이었습니다. 무고한 생명을 이 고통 속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는다면 제 복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몸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의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아이는 저를 약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가야, 미안해.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부족해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좋은 시작을 선물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기적이고 잔인한 엄마를 용서해줘. 다음번에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준다면 그때는 엄마가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널 맞이할게. 저는 눈물을 닦고 산부인과 수술 예약 창구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간호사가 정말 수술을 결정한 것이 맞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 마취약이 퍼지자 의식이 흐려지기 전 제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서민준, 박영미. 당신들이 내게 진 빚이 하나 더 늘었어. 수술 다음 날 저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허약했고 아랫배는 욱신거렸지만 텅 빈 마음의 고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의사는 푹 쉬고 무리하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당부했지만 제가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치러야 할 힘든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와 따뜻한 꿀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의 잿빛 하늘을 보며 서씨 집안과의 법적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몸과 마음을 추슬러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변수가 많아지고 제 회복에도 좋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서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한 어조였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시간과 장소 정해서 알려줘요. 구청에 가서 빨리 마무리하죠. 당신이랑 최아라 씨도 마음 편해져야죠.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서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이야, 마음 정했구나. 다행이다. 그럼 내일 오전에 어때? 내가 데리러 갈게. 바로 구청으로 가자. 데리러 올 필요 없어요. 주소랑 시간만 보내줘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저는 더 이상 그의 차를 타고 싶지도 그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일부러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수술 후의 실혈과 수면 부족으로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살짝 발라 너무 초췌해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정심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청 앞에 도착했을 때 서민주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것은
그의 곁에 최아라가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아직 티도 나지 않는 배를 일부러 내밀며 서민준의 팔에 바싹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더위와 도발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본 서민준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팔을 빼려 했지만 최아라는 더욱더 세게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교태로 가득했죠. 어머, 준이 언니 오셨네.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잠을 잘 못 잤나? 하긴 이런 일 겪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차갑게 쏘아보고는 아무 대꾸 없이 서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요.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서민준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형식적인 질문 몇 가지를 던졌고 서민준은 성격 차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직원이 합의서에 적힌 재산분할 포기 조항을 보고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제 의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합의서에 적힌 마지막 도장을 기다리는 동안 최아라는 또다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서민준에게 애교를 부렸죠. 민준 씨, 우리 아기 오늘 정말 착하다. 아빠 엄마 중요한 일 하러 온 거 아나 봐. 하나도 안 보채네. 우리 새 식구. 앞으로 정말 행복할 거야. 그치? 서민준은 어색하게 응, 그만해 라고 대꾸했습니다. 최아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에는 저를 향해 가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준이 언니도 너무 슬퍼하지 마요. 언니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이 못 낳는 여자는 눈을 좀 낮춰야겠지만 이혼남이나 조건 안 좋은 남자라도 만나서 대충 사는 게 혼자인 것보단 낫잖아요. 그녀의 말은 독침처럼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직도 인인조통하는 아랫배를 감쌌습니다. 날카로운 통증과 거대한 모멸감에 저는 거의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획 고개를 돌려 최아라를 쏘아봤습니다. 제 눈빛이 너무 차갑고 날카로웠는지 그녀는 겁을 먹고 서민준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크지 않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서민준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말했습니다. 서민준 씨, 당신 여자 관리나 잘해요. 우리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었어요. 근데 저 여자가 여기서 저렇게 의기양양하게 구는 건 무슨 경우죠? 제가 담당자한테 가서 따져볼까요? 혼인 중에 외도하고 상간녀까지 데리고 와서 이혼을 강요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말이에요. 서민준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최아라를 옆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죠. 너 말 좀 그만해. 누가 너보고 말하래? 최아라는 불만스럽게 입을 삐죽였지만 더 이상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붉은 표지에 이혼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민준은 거의 낚아채듯 자신의 것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몫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불에 달군 인두처럼 제 손바닥을 지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은 이 얇은 종이 한 장과 온몸의 상처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혼 확인서를 가방에 소중히 넣고 일어나 그 남녀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준이야. 서민준이 등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한 표정이 걸려 있었죠. 준이야, 이거 가져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350만 원으로는 집 구하기도 힘들잖아. 여기 500만 원 더 있어. 내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야. 어머니는 몰라. 이거 가지고 새 출발 잘해. 저는 그 봉투를 보다가 서민준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제가 감격해서 눈물이라도 흘릴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까짓 돈으로 자신의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갑고 비웃음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서민준 씨, 그 가식적인 동정은 집어치워요. 그 돈은 당신 귀한 아들 분유값에나 보태세요. 아니면 나중에 당신 병원비로 쓰든지. 저는 일부러 아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최아라의 배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최아라는 제 시선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서민주는 봉투를 든 채 공중에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각자 갈 길 가는 거예요. 당신 내서씨 집안 문턱. 저는 다시는 밟을 일 없을 테니 당신들도 제발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구청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등 뒤에서 최아라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저 여자 태도 좀 봐. 호의를 베풀어도 저 모양이네. 우리 그냥 가자. 서민준이 무어라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았죠. 택시에 올라타 호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창밖의 풍경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서민준과의 관계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와의 인연도 모두 끝났습니다. 마음이 도련해진 듯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전례 없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모든 족쇄를 끊어냈습니다. 이제부터 오준이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민준과 그의 가족들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장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준희입니다.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본격적으로 준비 시작하죠. 구청을 나온 저는 호텔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임시 피난처일 뿐 오래 머물 곳이 아니었죠. 저는 택시기사에게 도시 반대편의 낡은 동네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월세가 비교적 저렴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이웃 간의 교류가 적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제게는 딱 맞는 환경이었죠. 저는 중개인을 통해 금방 원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집은 낡고 가구도 단출했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민준에게 받은 350만 원으로 보증금과 석 달치 월세를 내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샀습니다. 순식간에 줄어든 통장 잔고를 보며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빨리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취직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고 힘든 일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서민준 가족이 저를 쉽게 찾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쓰던 먼 친척의 명의로 새 유심칩을 개통하고 기존의 SNS 계정들을 모두 탈퇴하며 그들이 저를 추적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끊었습니다. 새로운 거처의 자리를 잡은 후 저는 이틀 내내 잠만 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잠만 잤습니다. 깨면 간단히 무언가를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마치 지난 5년간 못 잤던 잠과
겪었던 억울함을 잠으로 모두 보상받으려는 듯 했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을 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심장을 찢을 듯한 고통은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지자 저는 생계를 꾸릴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회사에서는 행정 업무를 맡았는데 월급도 많지 않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손재주가 좋다는 것이었죠. 저는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뜨개질이나 액세서리 만들기를 즐겨 했고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다들 예쁘다고 칭찬해주곤 했습니다. 이걸로 시작해볼까?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지금 제 상황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생각이 서자마자 저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남은 돈으로 도매시장에 가서 기본적인 재료들을 사왔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실, 크리스털 구슬, 작은 금속 장식들과 기본적인 도구 세트였죠. 처음에는 복잡한 것 대신 가장 간단한 매듭 팔찌나 구슬 팔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인터넷 강의를 보며 기술을 익혔고 밤에는 손목이 시큰거리고 눈이 피로해질 때쯤 억지로 밖으로 나가 근처 야시장이나 대학가를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파는지 어떤 디자인이 인기 있는지 살폈죠. 며칠간 시장 조사를 하니 감이 좀 잡혔습니다. 단순히 예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자신만의 의미를 담은 맞춤, 제작 상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니셜이나 행운의 숫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은 상징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약간의 돈을 투자해 글자나 간단한 그림을 새길 수 있는 펜던트와 작은 구슬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뜨개질과 이 작은 펜던트들을 결합하여 섬세하면서도 독특한 팔찌와 목걸이를 몇 가지 디자인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최소 5개의 완성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풀어서 다시 만들었죠. 그 기간 동안 제 손가락은 바늘에 찔리고 실에 베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서 작은 액세서리들이 하나씩 탄생하는 것을 보며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작품은 만들었지만 어떻게 팔아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가게를 얻는 것은 무리였고 야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는 것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 판매였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앱과 소수의 수공예 작가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준이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제 실제 사진 대신 정성껏 꾸민 배경에서 찍은 작품 사진만 올렸습니다. 깨끗한 배경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작품 본연의 질감을 강조했죠. 처음에는 예상대로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매일 꾸준히 새로운 작품 사진을 찍어 올리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새로운 디자인을 연구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데 쏟았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품을 파는 다른 사람들의 페이지에 찾아가 진심 어린 칭찬 댓글을 남기며 얼굴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얼굴을 장잔 댓글을 가랑 독이 씁니다. 그러니 댓글을 얼굴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변화는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찾아왔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 페이지에서 이니셜 맞춤 팔찌를 보고 자신과 남자친구의 이니셜로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원하는 색상, 스타일, 글자 모양 등을 꼼꼼히 물었고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응대했습니다. 그녀는 기분 좋게 주문을 했죠. 저는 온 정성을 다해 그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료로 같은 디자인의 작은 열쇠고리를 덤으로 만들어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앱을 열어 첫 후기를 확인했습니다. 그 여학생은 별점 5개와 함께 사진까지 찍어 올리며 제 솜씨와 친절함, 그리고 깜짝 선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기는 마치 막혔던 물꼬를 트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그 후기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주문은 며칠에 한 건에서 하루에 한두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 두 손으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돈 몇천 원이라도 모든 수입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재료비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생활도 소송도 더 많은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제 두 발로 당당히 일어서는 첫걸음이었죠. 가끔 밤늦게까지 주문을 만들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을 때면 장 변호사님과 몇몇 필수 연락처만 저장된 예전 휴대폰을 집어들곤 했습니다. 저는 서씨 집안 소식을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좁았죠. 예전에 같이 일했던 한 동료가 어디서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말로는 저를 위로했지만 글 속에는 서민준과 최아라가 우리가 살던 아파트로 이사 들어갔다는 소식과 박영미 여사가 곧 손주를 보게 되었다며 입이 귀에 걸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았지만 제 마음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평온함이 느껴졌죠. 마음껏 웃고 마음껏 자랑하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니까. 저는 지금 보잘것없고 약해 보일수록 나중에 반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삭제하고 다시 도구를 집어들어 손안에 작은 구슬을 다듬었습니다. 구슬이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제 복수는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비처럼 조용히 힘을 모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눈부신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서민준, 박영미, 그대들이 그토록 바라던 손주에 대한 꿈, 조금만 더 꾸고 계세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도 과연 웃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준이 공방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혼자 생활하고 약간의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저는 만족했습니다. 저는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낮에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제품을 만들었으며 밤에는 주문을 처리하고 포장하여 발송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씨 집안의 골치 아픈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썩은 나무 토막을 물밑으로 꾹 눌러 다시 떠올라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힘을 비축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식들은 마치 발이 달린 바람처럼 스스로 제 귀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고객이 주문한 팔찌의 마무리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제가 사는 지역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희 씨 맞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급하게 말했죠. 준희 씨, 끊지 마요. 나 김 선배예요. 예전에 같은 사무실에서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았던 김 선배. 김 선배. 생각해보니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인품도 괜찮았고 예전에 일하면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던 분이었죠. 저는 경계를 조금 풀었지만 여전히 쌀쌀맞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김 선배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김 선배님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준희 씨, 내가 며칠 전에 길에서 전 시어머니를 만났어. 그 박영미 여사 말이야. 나를 붙잡고 한참을 얘기하는데 듣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래도 너한테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저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김 선배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 자랑질이지. 그 상간녀. 최아라라고 했나? 며칠 전에 무슨 비싼 정밀 초음파를 했는데 아주 확실한 아들이라고 나왔다나 봐. 아주 신이 나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더라. 자기네 서씨 집안이 덕을 쌓아서 드디어 대를 이을 손주를 봤다면서. 그리고 또 김 선배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이미 짐작이 갔지만 재차 물었습니다. 그리고 알도 못 낳는 암탉 같던 너를 진작에 쫓아내길 잘했다는 거야. 안 그랬으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네 집안대를 끊을 뻔했다면서. 말이 너무 심하잖아. 정말 한 대 치고 싶었는데 너한테 피해갈까봐 그냥 대충 대답해주고 와버렸어. 김 선배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분개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죠. 역시 그렇군. 박영미 여사의 속내는 제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아들이라니 정말 경사났네요. 저는 그녀가 지금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준희 씨, 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김 선배님은 제가 아무 말이 없자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 너 지금은 잘 지내? 네, 저는 잘 지내요. 선배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인생 사는 거고 저는 제 인생 사는 거죠. 이미 아무 상관없는 사이니까요. 아우, 김 선배님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더 건네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객의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응구스를 다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사포가 금속에 스치며 내는 미세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차가운 조소와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아들이라니. 참 잘 됐네요. 박영미 여사, 지금 그렇게 행복해 하시니 나중에 올 일이 생겨도 너무 서러워 마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모든 희망을 걸다니, 그것도 최아라 같은 여자가 낳을 아이에게 말이죠.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제가 그 아이를 저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죠. 저는 단지 서민중과 최아라라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 뿐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주관 없는 서민중과 허영심 많고 경박한 최아라, 그런 두 사람이 극단적인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박영미 여사의 압박 아래에서 과연 어떤 아이를 길러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그 아이가 정말 그들의 바람대로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생각은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부질없는 분노가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잘 다듬어진 은구슬을 붉은 실에 꿰었습니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담은 팔찌가 완성되었죠. 저는 그것을 촬영용 배경 천위에 올려놓고 조명을 조절하여 정성껏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준이 공방 계정에 사진을 올리고 글을 썼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담은 맞춤 팔찌. 당신의 곁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를. 곧 단골 고객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고 맞춤 제작에 대한 문의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온화하고 친절한 태도로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긍정적인 후기와 팔로워 수를 보며 제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제 것, 제 두 손과 머리로 당당하게 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서씨 집안의 그 헛된 손주에 대한 꿈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러웠죠. 저녁에는 라면에 계란 하나를 풀어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휴대폰으로 신생아, 특히 남자아이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 질환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었지만 임신 중 검사에서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사례들을 눈에 익혀두었습니다. 이런 행동이 조금 비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복수란 때로는 약간의 운과 상대방의 실수가 필요한 법입니다. 박영미 여사네가 아들이라는 간판을 더 높이 내걸수록 나중에 그 간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처참하게 무너질 테니까요. 물론 여기에만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기술을 연마하고 사업을 키우는데 더 집중해야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빼돌려진 2천만 원에 대한 증거를 수집 중이며 때가 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거미줄을 치는 거미처럼 구석에서 조용히 그물을 짜며 먹잇감이 스스로 걸려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씨 집안은 아들을 얻는다는 기쁨에 취해 저 같은 패배자는 이미 까맣게 잊었겠죠. 그 편이 더 좋았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저는 휴대폰 창을 닫고 그릇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창밖은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제 작은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제 고른 숨소리와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 선배님과의 통화 이후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적의 동태를 파악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들이 행복에 겨워할수록 저는 더 침착해야 했습니다. 저는 모든 에너지를 준이 공방에 쏟아부었습니다. 어쩌면 전화위복이었을까요? 제 작은 사업은 정말로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긍정적인 후기 덕분에 방문객이 늘었고 제 작품에 담긴 정성과 좋은 재료 덕분에 단골 고객도 생겼습니다. 주문은 점점 늘어나 거의 매일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힘겹게 버는 돈이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 통장에 조금씩 쌓이는 것을 보며 예전의 서씨 집안에서 종처럼 일할 때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간단한 매듭 팔찌나 구슬 팔찌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복잡한 디자인을 시도하고 다양한 매듭 기법을 연구하며 여러 재료를 조합했습니다. 진주의 온화함, 크리스털의 투명함, 천연석의 독특한 무늬 등을 제 작품에 녹여내려 노력했죠. 헌책방에 가서 전통 장신구나 민속 공예에 관한 책을 사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임대한 작은 원룸 거실에 차린 작업실에서 고객이 주문한 귀걸이를 만들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밖에서 온화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이 공방 맞나요? 제가 아이디어스에서 올리신 작품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남겨두신 주소를 보고 직접 찾아와 봤어요. 실물을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이디어스는 제가 작품을 올리는 수공예 전문 앱이었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동네 이름만 남겨두었는데 정말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옷차림이 단정하고 기품 있는 여성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죠. 저는 문을 열었지만 완전히 열지는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맞는데요. 저는 주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서 완성된 제품은 별로 없어요. 그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할게요. 제 성은 임씨고 임 사모님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딸아이 생일이 곧 다가와서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요. 인터넷에서 올리신 은하수 팔찌 시리즈 사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실물을 보고 사이즈도 재서 맞춤 제작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고 딸의 생일 선물을 사러 온 것이었기에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비켜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임 사모님, 들어오세요. 집이 좀 어수선한데 이해해 주세요. 임 사모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제 작업대를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색의 벨벳 천 위에는 각종 도구와 재료, 그리고 반제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물건은 많았지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죠. 그녀는 제가 막 완성한 귀걸이 한 쌍을 집어들고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마무리가 아주 깔끔해요. 이것들 전부 직접 디자인하신 건가요? 반보리가 아주 깔끔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재능이 있으시네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몇몇 작품에 멎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고전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시도해본 새로운 디자인으로 아직 정식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쪽으로 다가가 감탄하며 작품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그녀는 연보라색 자수정과 은실로 엮어 만든 브로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것도 파는 건가요?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 작품 이름은 상서로운 기운이에요. 자수정을 사용해서 행운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죠. 구름 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해서 좀 더 단아한 느낌을 주려 했어요. 정말 멋져요. 임 사모님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다른 작품들도 한참 동안 둘러보았습니다. 재료나 의미에 대해 묻는 그녀의 질문에 저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본론으로 돌아와 딸에게 선물할 은하수 팔찌를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딸의 손목이 가늘고 파란색을 좋아한다는 정보도 덧붙였죠. 저는 샘플과 색상표를 보여주고 딸의 손목 둘레를 꼼꼼히 물었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저는 임 사모님이 품이 있고 제 디자인을 존중해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명령이 아닌 상의하는 태도를 보였죠. 결국 그녀는 팔찌뿐만 아니라 상서로운 기운 브로치까지 구매했습니다. 제겐 꽤 큰 주문이었죠. 저는 정성껏 포장하고 영수증을 끊어드렸습니다. 임사 모님은 돈을 지불하고 떠나기 전에 제 눈을 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준희 씨, 작품이 정말 훌륭해요. 계속 이렇게 해나가면 분명 크게 성공할 거예요. 이전 직장 동료였던 김 선배님의 말은 위로였지만 안목이 높아 보이는 임 사모님의 칭찬은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모님, 더 노력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임 사모님을 보내고 저는 테이블 위에 돈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오준이, 서씨 집안에서 나와서 내 힘으로도 정말 잘해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며칠 후임 사모님이 제가 보낸 팔찌를 받고는 매우 만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의 사진과 함께 긴 칭찬 후기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역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제 수공예 액세서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문이 갑자기 늘어나 제 작은 작업실은 정신없이 바빠졌습니다. 저는 규모를 조금 더 키우거나 조수를 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금과 장소가 부족했기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작스러운 행운은 제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늘은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요. 서씨 집안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 밤늦게 저는 서민준 가족과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손주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관망할 뿐이었죠.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다른 궤도에서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임 사모님의 등장은 제 잿빛 같던 삶에 비친 한 줄기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맥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이것이 제 미래에 어떤 기회가 될지는 몰랐지만 저는 우선 제 기술을 더 갈고 닦고 눈앞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리서늘 저는 도구를 집어들어 새로운 작품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디자인의 주제는 부활이었습니다. 짙은 붉은색 만호와 금색 실로 불꽃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제 마음과 꼭 닮은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임 사모님이 가져다준 행운 덕분에 제 작은 공방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주문이 늘고 수입도 안정되었죠. 저는 조금 더 큰 작업 공간을 얻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이 조금씩 제 궤도를 찾아가고 서씨 집안 사람들을 거의 잊을 무렵 불청객이 냄새를 맡고 찾아왔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임 사모님의 친구가 주문한 목걸이를 만들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넷 후기를 보고 찾아온 손님이겠거니 하고 네, 잠시만요 라고 외치며 손을 닫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밖에는 서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은 깎지 않은 듯한 수염, 퀭한 눈, 구겨진 셔츠. 예전에 비겁하긴 했어도 나름 깔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즉시 경계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주는 재빨리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고 쉰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이야, 닫지 마. 나야, 민준이. 저는 차가운 얼굴로 문을 밀며 말했습니다. 서민준 씨, 우린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당장 떠나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준이야, 제발 이러지 마. 그는 고통스럽고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집안을 힐끗거리며 말했습니다. 딱 몇 마디만 할게. 제발,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속으로 그가 어떻게 이곳을 찾아냈는지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준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 후회하고 있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저는 비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편한 날이 없었다고요? 젊은 상간녀를 끼고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기다리면서요. 누구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건지 저는 가차없이 그의 위선을 찔렀습니다. 서민준 씨, 그 악어의 눈물 집어치워요. 당신이 불편한 건 최아라 뱃속에 그 귀한 아들이 잠 못 자게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문을 막고 있던 손에 힘을 빼며 우물쭈물 말했습니다. 아니, 아라가. 그는 지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이야, 넌 모를 거야. 아라가 돈을 너무 많이 써. 임신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 오늘은 명품 가방, 내일은 수입 과일.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엄마가 자기를 구박한다. 내가 자기를 신경 안 쓴다며 난리를 쳐. 엄마는 또 매일 손주 타령만 하시고 나 정말 미치겠어.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났죠. 아하, 상간녀가 조강지처만큼 순종적이지 않아서, 오준이처럼 공짜 가정부 노릇을 해주지 않아서 이제와 내 고마움을 깨달았구나. 정말이지 역겨운 후회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내 새 식구 문제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원래 그런 며느리 원했잖아요. 아들 잘 낳는. 이제 소원 이뤘으니 기뻐해야죠. 문에서 손 떼어. 준이야, 제발. 서민준은 다급하게 문을 다시 막으며 애원했습니다. 네가 화난 거 알아. 때리거나 욕해도 좋아. 근데 나 정말 후회해. 그 집은 집 같지가 않아. 이제야 알았어. 나한테 진심으로 잘해주고 이 집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는 걸. 그는 점점 더 흥분하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준이야, 너 지금 이런 데서 혼자 사는 거 얼마나 힘들어. 나한테 돌아와. 내가 아라랑 헤어질게. 우리 재결합하자.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응? 재결합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남자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일까요? 결혼을, 그리고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필요하면 부르고 실증나면 버리는 개 정도로 여기는 걸까요? 엄청난 역겨움과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려던 것을 멈추고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서민주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올 뻔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쓰레기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민준 씨, 똑똑히 들어요. 첫째, 내가 당신네 집구석에서 나온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둘째, 나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당신네 그 지옥 같은 집보다 100만 배는 더. 셋째, 당신이랑 재결합?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세상 남자가 다 사라져도 당신이랑은 안 해. 왜냐고? 더러우니까, 역겨우니까. 저는 단숨에 말을 쏟아냈습니다. 서민주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예전처럼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마음이 약해져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는 창피함에 분노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오준이, 너 지금 잘난 척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내가 실컷 때리고 놀다 버린 여자 주제에 나 말고 누가 널 만나주겠어? 네 꼴을 좀 봐. 이런 거지 같은 동네에서 사는 주제에. 역시 본성은 변하지 않는군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이기적이고 졸렬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당신은 그 최아라랑 당신 어머니나 잘 모시세요. 당신 월급으로 그 여자 사치랑 당신 귀한 아들 키울 수나 있겠어요?
저는 일부러 귀한 아들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민주는 아픈 곳을 찔린 듯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내 아들을 저주하는 거야? 이 악독한 여자. 저주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서민준 씨, 마지막으로 경고하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뿐만 아니라 오늘 당신이 한 말, 임신한 상간녀 버리고 나랑 재결합하고 싶어한 그 추잡한 속내를 최아라랑 당신 어머니한테 그대로 전할 거예요. 그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서민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최아라와 자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집안이 어떻게 뒤집어질지 잘 알고 있었겠죠. 너, 감히. 그는 힘없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그를 노려봤습니다. 제 눈 속의 단호함과 냉정함에 그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는 저를 몇 초간 노려보다가 결국 제 기세에 눌려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는 분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준이, 너 잘났다. 두고 봐.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제가 정말로 전화를 할까봐 두려운 듯 허둥지둥 돌아서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문에 기댄 채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하고 역겨워서였습니다. 하지만 곧 전례 없는 통쾌함이 밀려왔습니다. 통쾌, 정면으로 맞서고 속 시원하게 욕을 퍼부어주는 것이 이렇게 짜릿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죠. 서민준의 방문은 저를 흔들기는커녕 제 갈 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가 비참해질수록 후회할수록 제가 그를 떠난 것이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증명되는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말을 통해 저는 그와 최아라의 관계가 순탄치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균열이 클수록 그들의 몰락은 더 빨라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업대로 돌아가 거의 완성된 부활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불꽃 모양의 장식이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준이, 잘했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 돌아보지 마. 그들의 벌은 이제 시작일 뿐이야. 마음을 가라앉힌 후 저는 예전 휴대폰을 꺼내 장 변호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괜찮으실 때 한번 뵙고 싶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고 오늘 서민준이 저를 찾아와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민준의 그 추레했던 방문은 제 마음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잠시 파문을 일으켰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의 말을 최아라와 시어머니에게 전할까봐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저는 조용한 일상을 되찾고 준이 공방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임 사모님이 소개해준 고객층은 꾸준했고 그들은 제 정성 어린 수공예품과 독특한 디자인에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 수입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약간의 여유 자금이 생기자 저는 예전 집보다 더 멀고 환경이 좋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환한 작업실로 꾸몄죠. 준이 공방이라는 이름과 작업용 연락처가 적힌 간단한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제 삶은 정말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서씨 집안과의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끈기 있는 사냥꾼처럼 제 삶을 꾸려나가면서 조용히 사냥감이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씨 집안에서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이미 거센 물결이 일고 있었습니다. 최아라의 배는 날마다 불러왔고 임신 후기에 접어들자 박영미 여사는 그녀를 깨지기 쉬운 보물처럼 다루며 거의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몸에 좋다는 탕약을 다려바치며 오직 튼튼한 손주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죠. 서민주는 저와의 재결합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체념한 듯이 집에 있는 두 여자의 늘어나는 씀씀이를 감당하기 위해 더욱더 필사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아라의 정기 검진일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침 일찍부터 최아라 본인보다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최아라에게 계란을 까주며 말했습니다. 아라야, 많이 먹어도 오늘 또 초음파 보러 가야 하잖아. 우리 손주도 기운 차려서 의사 선생님한테 잘 보여드려야지. 최아라는 하품을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쩐지 요즘 그녀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지난번 검진 때 의사가 아이가 조금 작으니 영양 섭취에 신경 쓰라고 넌지시 말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최아라는 의사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었습니다. 의사는 기계를 조작하며 화면을 유심히 살피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비록 금방 표정을 풀었지만 긴장하며 지켜보던 최아라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괜찮나요? 아이는 괜찮은 거죠? 그녀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들어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태아 심박동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는 화면의 수치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약간 낮네요. 물론 한 번의 검사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인차나 측정 오차일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수치가 낮다고요? 무슨 수치요? 심각한 건가요? 최아라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태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보여주는 참고 수치인데 이게 낮다는 건 영양 흡수나 태반 기능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일단 영양 보충제를 처방해 드릴 테니 잘 챙겨 드시고 다음 주에 다시 와서 검사해 봅시다. 이 수치 변화를 좀 지켜봐야겠어요. 의사는 완곡하게 말했지만 영양 흡수, 태반 기능, 지켜봐야 한다는 단어들은 최아라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박 여사가 즉시 다가와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땠어? 우리 손주 괜찮대? 최아라는 시어머니의 흥분한 얼굴을 보고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으면 박 여사의 태도는 180도 바뀔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서민준의 순종, 시어머니의 시중은 모두 뱃속의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아이가 아들이 아니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최아라는 그 결과를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검사지를 가방에 쑤셔 넣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대요. 아이가 좀 작아서 영양 보충 좀 하라고 약 처방해 주셨어요. 요즘 애들 다 그렇대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더 의욕에 불탔습니다. 작다고? 그럼 영양이 부족했나 보네. 오늘부터 내가 아주 특식으로 준비해야겠다. 우리 손주 아주 튼튼하게 키워야지. 의기양양하게 시장으로 향하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최아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속의 돌덩이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 후 며칠간 최아라는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박 여사는 더욱더 극성으로 보양식을 해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최아라의 불안은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몰래 인터넷으로 그 수치가 낮은 경우에 대해 검색했고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 장애 같은 끔찍한 단어들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서민준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혼자 끙끙 앓으며 다음 검사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이기를, 이 모든 것이 그저 기우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아라는 박 여사에게는 간단한 검진이라고 속이고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더 꼼꼼하고 오랫동안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의사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수치가 여전히 낮네요.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수검사 같은 정밀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검사 자체에도 유산의 위험이 따르니 가족분들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유산 위험이라고요? 최아라는 손발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다가 아이를 잃게 되면 박 여사와 서민준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아이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녀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도망치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서 상의해보고 다시 올게요. 그녀는 넋이 나간 채 병원을 나와 판결문 같은 검사 보고서를 손에 쥔 채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뱃속에 이 아이가 거대한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그 검사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숨기기로. 어차피 2달만 지나면 아이는 태어날 것이고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위태로운 평화를 어떻게든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 공포와 은폐가 제 미래의 복수의 가장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최아라가 속을 끓이는 동안 제 삶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웠습니다. 새 작업실은 쾌적했고 준이 공방은 입소문을 타며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홍보에 힘쓰지 않아도 주문이 꾸준히 들어왔고 대부분은 가격이 더 비싼 맞춤 제작품이었습니다. 임 사모님은 제 단골 고객이 되었고 한 번은 제게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준희 씨, 이런 재능을 집에서만 썩히기 아까워요. 정식으로 공방을 열거나 분위기 좋은 카페나 서점과 협업해서 작품을 전시해보는 건 어때요? 저는 감사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무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분수에 맞게 조용히 힘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단골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영미 여사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웬 아주머니를 붙잡고 자기 며느리 배가 뾰족하니 틀림없는 아들이라며 얼마나 착하고 살가운지 모르겠다며 침이 마르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전 며느리와는 비교도 안 된다면서요. 저는 그 연극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몇 달 만에 본 그녀는 살이 더 찐 듯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최아라라는 복덩이 덕분에 아주 행복해 보였죠. 과연 그녀는 그 복덩이가 사실은 시한폭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제가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던 순간 박 여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이내 제 정체를 깨닫고는 경멸과 희열이 뒤섞인 눈빛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온 마트가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오준이 아니니? 꼬리말이 아니네. 우리 서씨 집안에서 나가니까 살기 힘든가 보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말다툼하는 것은 제 격만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그녀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손에 든 생선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우리 아라 몸보신 시켜주려고 산 거야. 우리 집 보물이지, 보물. 곧 태어날 우리 손주, 얼마나 귀하겠어. 넌 후회 안 하니? 진작에 알아서 나갔으면 민준이가 돈이라도 좀 챙겨줬을 텐데. 이게 다 내 팔자야. 넌 원래부터 복이 없는 팔자라고. 예전 같았으면 분노로 몸을 떨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 여사님, 손주가 귀하시다니 얼른 집에 가서 탕이나 끓이세요. 생선이 상하겠어요. 저는 그녀를 시어머니가 아닌 서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낯선 호칭과 태연한 태도에 그녀는 당황한 듯 내까지 게 걱정 안 해줘도 돼 라고 쏘아붙이고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자랑을 통해 저는 최아라가 아직 출산 전이며 서씨 집안 모두가 아이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참 좋네요. 꿈이 아름다울수록 깨어났을 때의 고통은 더 큰 법이니까요. 저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 기다렸으니 한두 달 더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마트를 나오자 따스한 햇살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신선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서민준, 박영미. 그대들의 마지막 행복을 마음껏 즐기세요. 머지않아 당신들은 진짜 절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테니까요. 제가 당신들에게 보내는 진짜 선물은 이제 막 배송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제가 당신들에게 보내는 진짜 선물은 시간은 흘러 최아라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사업에 몰두하며 그들의 소식을 일부러 찾아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소식들은 원치 않아도 제 귀에 들어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제 단골 고객 중 한 명이 서민준의 아내가 곧 출산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작업에 한창 몰두하고 있을 때 거의 잊고 지냈던 예전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김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죠. 준이야, 큰일 났어. 서민준네 집 완전히 뒤집어졌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기다리던 선물이 드디어 도착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최아라가 오늘 오전에 아들을 낳았대. 근데 애가 좀 이상하대. 김 선배님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촌 동생이 그 병원 간호사인데 방금 소식을 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좋아했는데 좀 있다 보니 의사들 표정이 심각해지더래. 듣자 하니 애기 외모가 좀 특이하고 울음소리도 너무 약해서 선천적인 질병이 의심된대. 네, 전 시어머니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고 서민주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최아라는 병원이 애를 잘못 건드렸다며 난리를 쳤다나 봐. 하하. 정말 꼴 좋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거대한 얼음덩이가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녹아내리며 차가운 한기를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최아라의 은폐, 박 여사의 맹목적인 믿음, 서민준의 무능함이 결국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김 선배님은 제가 말이 없자 준이야, 듣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네, 듣고 있어요. 선배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고맙긴. 나는 네가 속 시원할 것 같아서 전화했지. 이제 그만 고생하고 너는 내 인생 행복하게 살아. 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하냐고요?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대를 잇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박 여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일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준과 최아라에게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기에는요. 저는 서민준이 저를 찾아왔을 때의 그 불안한 눈빛과 최아라의 경박한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아이, 정말 100% 서민준의 아이일까? 그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갔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연극의 절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장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하이포테티컬하게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 이혼 후에 전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외도하여 낳은 아이가 친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면 재산 분할 소송에서 더 유리해질 수 있나요? 전화기 너머의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오 선생님, 만약 그 가정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며 오 선생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피해는 배가 됩니다. 기존의 불공정한 이혼 합의를 뒤집고 재산 분할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물론 거액의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확률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확실한 친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증거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빼돌려진 2천만 원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이미 확보했습니다. 때가 되면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님, 재산소송은 계획대로 준비해 주시고 친자 검사에 관해서는 아마 조만간 뜻밖의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병원에서의 소동은 서씨 집안이라는 것만 번지르르한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그 후로 김 선배님을 통해 서씨 집안이 어떻게 망가져가는지에 대한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는 충격으로 병석에 누웠고 최아라는 매일같이 울며 병원과 서민준을 탓하다가 시어머니와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는 결국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선천성 질환 판정을 받았고 서민준은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하며 집안의 냉기류를 견디다 못해 하루가 다르게 늙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그들의 고통이 스스로 자초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상처에 대한 대가는 고작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됐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서민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기이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대뜸 소리쳤습니다. 오준이, 너 혹시 뭔가 알고 있었어? 저는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는 거죠?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최아라,
그 여자가, 아이가. 저는 그의 다음 말을 예상했지만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아이는 치료받고 있잖아요. 치료는 무슨, 내 자식도 아니라고. 우리 서씨 집안 핏줄이 아니라고. 서민주는 절규했습니다. 내가 몰래 친자 검사를 했어.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친자 관계 불일치래. 하하하. 나는 그냥 바보였어. 남의 자식 키우고 있었던 거야.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직접 들으니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드디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서민준 씨, 미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를 자극하여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모든 비극의 전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울음 섞인 하소연을 차갑게 듣고 있다가 말을 끊었습니다. 서민준 씨, 지금 나한테 그딴 소리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동정이라도 바라는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가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땐 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저는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 친자 검사 결과 나한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네요. 서민주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최아라가 공모해서 남의 아이를 서씨 집안 핏줄인 것처럼 석연아를 쫓아냈다는 거.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덕분에 우리가 썼던 그 불공정한 이혼 합의서, 특히 재산에 관한 부분은 다시 이야기해야겠네요. 곧 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갈 겁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장 변호사님에게 연락하여 서민준이 직접 실토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마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오 선생님,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이자까지 쳐서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둘이 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후 서씨 집안의 몰락은 걷자 볼 수 없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스캔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서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최아라는 남은 돈을 챙겨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고 박 여사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고 서민주는 병든 어머니와 남의 아이를 데리고 도시의 가장 허름한 철거 직전의 동네로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 작업실에 놓을 가구를 사러 갔다가 우연히 길에서 서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쓰레기통 옆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 퀭한 눈, 남루한 옷차림.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원망, 그리고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못 본 척 그대로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그를 동정할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년 후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민준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여 그가 빼돌렸던 2천만 원의 반환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었기에 법원은 그의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압류하여 분할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그 돈의 액수는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제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준이 공방은 이제 어엿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진 브랜드가 되었고 저는 한 디자인 회사의 대표인 주원우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었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우 씨, 우리 아이 가질까요? 제 말에 그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깊었던 제게 아이는 아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배는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원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죠. 초음파 사진 속의 작은 생명을 보며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의 강요도 계산도 없는 오직 사랑과 축복 속에서 자라날 우리 아이였습니다. 과거의 악몽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서씨 집안 사람들은 제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미 찢겨나가 먼지 쌓인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그들의 결말이 어떠하든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통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 마침내 제 삶의 찬란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곁에는 저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잠든 원우 씨와 저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지나갔고 빛나는 미래가 저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꾼 채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